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이게 좀 영상이 늦어질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거의 한 50분 분량짜리로 녹화를 했는데 요즘 자꾸 이게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영상 녹화는 다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부랴부랴 또 다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이렇게 목이 좀 잠기거나 그래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날이었죠. 전약 후강 아침에는 외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 외인 매도와 더불어서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도 좀 많이 내려갔었죠. 내려가면서 304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3040까지 내려가면서 약간 추세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3040까지 이제 내려가갖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전에 한번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간이 기본적으로 밴드폭을 크게 보는 거는 3000에서 3160이에요. 여기서 빨간 선이거든요. 빨간 선은 된 요 두 군데. 컨트롤 G가 안 되네요. 참. 네. 3160 정도의 그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올라갔나요? 여기가 3100. 네. 그러니까 요 밴드폭 안에서, 큰 폭에서는 이 밴드폭 안에서 움직이는 걸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기관들이. 자, 그다음에 작은 밴드폭은 이 가운데에 있는 까만 겁니다. 검정선, 검정 쪽인데 3080에서 3135에서 40, 네, 3135에서 3140, 그 사이 구간, 그 정도쯤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요 밴드, 그러니까 3080을 바닥으로 해서 위에는 31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35 정도를 상단으로 놓고 하는 요 작은 박스,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박스권, 그러니까 이 현재 조정 장세에서의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봐도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어저께 설명드렸죠. 설명을 드리면서 그 하단 쪽으로 내려올 때는 좀 그러니까 매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순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되고, 상단으로 가면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수 자체 보면은 좀 내려오면서 이제 프로그램 반발 매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3107 오히려 조금 올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이 바깥쪽에 큰 밴드로 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지금도 뭐 답답하신 상황이지만 주식이 빠질 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실 수 있는데, 이제 변동성 자체를 이제 이 안으로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움직이들은 한 2% 안팎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수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해갖고 오전장에는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전약, 그 다음에 오후장으로 가면서 기간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들이 막 들어오면서 후강으로 해서 약간 올리고 끝났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됐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오늘 기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는데 요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순매도량이 얼마 안 되죠. 네, 세 자리예요. 얼마 안 되는. 외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외인도 약간 매도량은 좀 줄여둔 상태고, 뭐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적잖아요. 기본적으로 막 7자 써 있고, 그런데 7자 써 있고 심할 때 1조 넘어가고 막 개인들도 막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이고 하니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좀 한쪽으로 강하게 하기보다는 주고받고 막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 매매량으로 보면 적어진 상황인데, 자, 오늘 눈여겨보실 부분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네. 금감원에서 이 연기금 쪽에 자산 운용하는 데들, 연기금과 자산 운용하는 쪽에다가 그 매매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하라고,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죠. 감사 목적으로.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뒤 안 보고 매도만 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자기들이 목표한 그 비중이 있는데,
비중을 초과했기 때문에 목표 비중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약간 모럴 해저드거든요. 연기금은 이런 다른 주체들하고 다르게 시장에서는 약간 공공 성향이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긴 기간, 긴 흐름을 보고 예를 들어 뭐 목표가 17%다. 그러면은 그 비중 목표 17%다. 그러면 17%에 맞춰 가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 근데 전술적 자산 배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확 변화를 많이 주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2%에서 3% 그 안팎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는 거죠. 조정폭을 주는 거예요.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연기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자산운용사 자체가 지금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뭔가 자기들이 할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되게 속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금감원이 이제 제출을 해라 라고 지금 했는데 사실 금감원이 그렇게 관여하는 거는 조금 오버 성향은 좀 있죠. 왜 그러겠어요. 2월달이 이제 끝나가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죠? 3월 지나고 가면은 4월 초에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포퓰리즘이 상당히 강합니다. 포퓰리즘이 강하다 보니까 금감원마저 나섰죠. 그 유권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그래서 날짜가 참 애매하죠. 애매하게 선거 이후로 이렇게 연장을 했죠. 네, 선거 이후까지로.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연기금의 그 매도에 대해서 36인가요? 37 거래 순매도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금감원이 또 나섰어요. 이 모든 게 보면은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판단, 분석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정치권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표심. 네. 표심을 갖고 움직이니까 약간 포퓰리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정책이 약간 이런 포퓰리즘 그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쪽의 움직임이 여기도 그렇고 뭔가 하다 보면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요청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연기금이 무조건 사라 매수해라 이게 아니에요. 매도를 하더라도 전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지수 자체가 약간 박스권에서 조금 들어 올릴 만한 그 구간,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줄이고 매도하더라도 양을 좀 줄이고 상단에 올라가서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올 상황이 된다? 그럼 그때는 뭐 근데 박스 형태에서는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패턴에서 조금 더 매도하더라도 뭐 거기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최근에 연기금 쪽에 매도를 보면 그런 거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막 갔다가 그냥 매도를 해요. 주가가 훼손이 되든 말든 뭐 종목에 대해서도요. 주가 자체에 영향을 주더라도 그냥 막 팔아요. 왜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 뭐 보면은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최대한 수익 높은 상태에서 많은 수익을 내게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수익 났으니까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고 그냥 막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는 잘못된 거고 연기금을 운영하는 그 자산을 운영하는 이 자산 운용사들 되게 방만하게 하고 근무 태만인 거거든요. 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포퓰리즘으로 가면요 못 팔아요. 팔 때는 못 파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패턴에 맞춰서 매도를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위한 비중 조절을 위해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패턴에 맞춰서 조금 매도량도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안 건드리고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못하도록 너네는 매도하지 말고 매수만 해 이래버리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저걸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반기나 뭔가 보면서 중장기 자산 배분안을 새로 이렇게 결의를 했을 때 그때 더 큰 매도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충격을 일부 완화시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도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의 공매도를 반대하지만 지금 아무런 대안이나 뭔가 특별한 그 대책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없이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서 연장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는 네 그 얘기하죠.
말로는 뭐 금감원 원장이 그랬네. 그 이은상수 원장. 우리는 정치적인 거라 관여 없다 얘기하는데, 이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그리고 그 삼성증권 때도 그랬지만 갑자기 그냥 말도 안 되는 형태의 그런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죠. 차입 없이,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그 주식을 대체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갖다 매도해버리는, 네, 그런 걸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걸 못하게 해달라고 한 건데, 그동안은 금감원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네, 개인들 편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매도 금지한다, 연장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외국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고, 투심도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고, 공매도를 너무 길게 막다 보니까 기관들 자체를 보면은 주식을 갖고 좀 과하게 움직이는 걸 하잖아요. 과하게 매도를 하고, 그쵸? 주식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매수를 하면 선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매도했으니까 선물을 사니까, 선물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면 선물은 매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물을 위해서 나중에 또 매도를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리스크 해지 방향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검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런 걱정인 상태긴 한데, 뭐 아무튼 네, 지금 연기금 쪽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일단 연기금 자체에서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 기금을 운영하는 자산 그 기금 운용사들은 고객 사인 연기금에 동의 없이는 공유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연기금이 그러니까 공개 안 한다라고까지 해버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자료 제출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금감원이 지금 나선 상태긴 한데, 뭐 정치적인 뭐 포퓰리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충격이 오더라도 당장은 매도세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갖고 이 세 자리는 정말 오랜만에 봤죠. 연기금 보면 기본 2,600억 순매도,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막 3,000억 넘게 순매도 했는데 오늘 857이에요. 너무 이건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656이 된 거예요. 평상시처럼 여기가 2,000, 3,000이었으면 보시면은 여기다가 2,000 정도만 더해도요, 여기다 2,000이 기간 순매도가 거의 외인하고 맞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연기금 자체가 오늘 뭐 단위급으로는 매도량으로 보면 되게 많아요. 단일로 보면 제일 많죠. 외국인 증권사들이랑 외국인 별도 투자자들 막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건데, 단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일 많죠. 물론 연기금도 뭐 여기저기 뭐 많죠. 뭐 공무원 공단도 있고 뭐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 개 좀 나눠져, 사학연금도 있고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체로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매도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들이 나오면서 또 매수도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기간의 저기 지수의 박스권 자리가 이제는 좀 반등 신호를 좀 주면서 이 빅차익 거래가 만 단위, 그러니까 만 형태, 이렇게 10만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 형태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순매수가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박스다 보니까 약간 그런 패턴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사례들까지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순매수, 그러니까 매도량 자체가, 그 순매도량 자체가 그 줄어들면서 오늘 지수가 반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패턴인지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외인들 이제 기간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 패턴은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외인들의 수급은 어떨까? 오늘 어제 좀 외인들이 순매도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틀 동안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랑 오늘 계속 순매도 상태, 그런 상태인데, 그 외인들의 그러면 투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 외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좀 보는데요. 일단 외인들의 투심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이 좀 영향을 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0%대 근처에 있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장기물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팔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바닥에서 뭐 0.5 매수를 이렇게 움직이던 게 올라갔는데,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주식 투자 매력을 반감시키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반감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 계좌에서 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저런 문제 때문에 외인들이 어떤 매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1년 고점 1.33 근처까지 갔죠. 아까 1.28이 금리 상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국제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위험성 자산인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전한 그 채권 쪽으로 투자자 자금이 움직이지 않겠냐. 그러면 증시에서는 자금 이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있어서 최근에 또 미국도 그렇고 외인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주의한다 이런 얘기인데, 반대 의견도 있는데, 이게 채권금리 인상이 지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증시 자금을 이탈할 만한 그런 걸로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이 채권금리 요 상황이, 그리고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런 부양정책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시장에 풀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려를 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이 많아지면 뭐죠? 어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물건은 수요 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인상되겠죠? 그럼 가격이 인상된다는 건 뭐죠? 물가 상승이에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돈이 많아도, 예전에는 뭐 1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샀던 게 지금은 10만 원 줘도 얼마 못 사요. 그러니까 만 원에 뭐 예를 들어 만 원에 계란 5개를 샀는데, 이제는 계란 10개를 샀는데 지금은 만 원에 계란 5개밖에 못 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5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위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우려를 하면서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불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감, 뭐 그런 거랑 뭐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생활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투자보다는 좀 생활을 위해서 좀 자금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까지 조금 이렇게 지금 또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전한 채권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증시 자금 이탈이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거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양적 강화, 어떤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지는 않다. 네, 그게 돈이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막 소비만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플레이션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리플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 모르는 분 계실 테니까, 디플레이션, 현금이 너무 없는 거죠. 시장에 현금이 너무 없어서 현금 부족도가 생길 수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거면 돈을 풀어요. 그러다 보면 돈이 늘어나죠. 근데 리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직전까지 돈을 푸는 게 이제 리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 부양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지금 뭐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그 행정부에서 2천조 원, 각 그 정도 되는 돈의 지원 정책, 그러니까 어떤 투자 정책을 갖다 발표를 하죠.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하는데, 그게 그 돈이 그냥 국민한테 가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부터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 활동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들은 또 여기저기 뭐 공장도 짓고 개발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팔고 이러면서 경기가 부양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그런 소비 쪽보다는 이런 경기 부양으로 사용되는 거다. 그리고 뭐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벌고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장기채, 또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장기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또 경기 기대감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오른다는 거는 기업이 영업을 잘하는 거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이나 또는 원자재 이런 쪽, 원자재가 기업들이 뭔가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짓고 개발하고 생산하니까 거기 재료죠, 재료. 원자재가 뛰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장기채라는 거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0년이거든요. 아까 10년물 장기채지만 10년을 거치를 해놔야 나중에 10년 뒤에 그 이자하고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죠? 개인연금 뭐 이런 거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장기보험 있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묻어놔야 돼요. 묻어놔야 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소비에도 좀 부담이 돼요. 지금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달에 어떤 생활비로 10만 원을 썼는데 그게 15만 원 올랐어요. 5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떡하죠? 보통 이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하는 게 보험을 해지하거나 이런 장기 투자하는 펀드나 장기 펀드나 이런 장기 채권 해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지금 당장 힘든데 좀 돈 좀 써야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 때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데 내가 왜 10년을 기다려서 그 이자 먹겠다고 있어? 당장 주식하면 돈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런 위험자산 수요, 여기에 대한 투자를 부추긴다는 거죠. 네, 여기에 더 많이 지금,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많을 거다. 결론이 이거예요. 긴 얘기를 했지만 10년물짜리가 지금 올랐지만 현재 수준, 현재 금리 수준은 아직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네. 실제로 한 225명 정도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더니 현재 미 증시 그 버블이다라고 응답한 사 1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이걸로 따지면 한 26, 7명 정도 되겠죠. 네. 225명 중에 26명, 7명만 버블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한 200명 정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아직은 괜찮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국제 금리가 2% 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오르는 속도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증시도 이제 이런 걸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발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좀 약간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매도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론 한국 증시는 이제 최근에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중국 증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을 때 같이 좀 커플링 돼 갖고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외인 수급이라는 게 단순히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많은 상황을 봐야 돼요. 많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여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 증시 영향도 많이 받고 미국 투자자들도 많다 보니까 뭐 저런 부분들이 외인 수급에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중국 상황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저런 게 많이 영향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내용들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수급상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외인들이 또 순매수로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현재 박스권 장세 주도는 기관이 하고 있고, 그래서 비차익 거래에 대한 현황,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줄어들면서 좀 상승을 했죠.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연기금이 이렇게 좀 태도를 변했는데 약간 포퓰리즘 같긴 해요. 포퓰리즘 같긴 한데, 그렇다면 연기금은 더더욱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네. 긴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이 증시 상황을 아시는 게, 알고 매매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고 있죠. 좀 많이 줄고 있고,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도 약간 지친 것도 좀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지지부진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오늘 그 변동폭이 좀 컸죠. 변동폭이 좀 컸는데, 뭐 오늘 보여준 것도 보면은 12,500원에 대한 지지는 또 잘 받고 있어요. 네, 잘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오늘 연기금도 순매수로 돌아섰고, 투신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이제 자산운용 쪽은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돌아섰고요. 금융투자도 보면은 순매도량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본 상태인데,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외국계가 좀 매도가 있었어요. 매도가 있어갖고, 이 외국계 매도가 전체적인 거래량 비중, 그 대비로 보자면 좀 많은 상태였거든요. 이 기관은 뭐 같이 줄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외인들 매도가 좀 많은 상태였어요. 이게 좀 아쉬운데, 이 종목 자체가 기존의 어떤 상황을 보면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올라요. 또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해주면 좀 오르는 편인데, 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윤활, 네, 윤활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그저께 기관이 순매도만 1조 4천억인가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그 지수 조정을 위해서 대놓고, 그래서 연기금도 엄청나게 막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외인들이 이만큼 매수를 했지만 뭐 방법은 없었던, 그러니까 하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좀 주가가 올랐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했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금융투자 쪽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매수세가 힘이 없다 보니까 좀 밀리긴 했어요. 그리고 13,500원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로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이때 올려놨잖아요, 외인들이요. 근데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 형태, 승고르기 형태로 내려온 거고, 이날 같은 경우도 이제 순매수를 했지만, 여기도 이제 여전히 그 금융투자 쪽은 매도를 늘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13,500원에 대한 벽을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잘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날하고 이날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오히려 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순매도. 그러니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오늘 같은 날 이런 형태의 외인 순매수만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외인 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 한 13,000원이나 아니면 12,900원 정도까지 좀 약간 올려놓을 12,950원 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모양이 조금 있네요. 네, 그래도 뭐 연기금 순매수를 했고, 투신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렇게 뭐 누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면 다음 패턴은 또 지수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자리상. 그러니까 월요일날 살짝 올려주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좀 보면은, 네, 오늘 이제 12,500원 상단까지 해갖고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올라왔죠. 변동성이 좀 컸어요. 오전장에서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자체도 좀 많이 빠졌죠. 오전에 코스피 그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도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반발 매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약간 그런 패턴으로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힘이 조금 부족해서 양봉을 만들지 좀 못했는데, 오전에 이렇게 같이 그런 기관과 외인 매도에 같이 맞물려서 좀 이렇게 내려와서 12,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여기까지 간 건 좋은데 12,950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런 막판에 좀 수급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틱이 내려가면서 끝난 상황이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헌트나 이런 데도 그렇고 동시효과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매도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NH투자도 그렇고, 그건 약간 이 금융투자 쪽이나 이런 쪽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또 개인도 좀 매도가 나왔고, 요즘 지지부진하니까 동시효과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나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가신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자리상 보면은 월요일날 한번 갭을 한번 해볼 것 같거든요. 여기 갭, 네, 요 안쪽에 갭을 한번 띄울 것도 같은데, 띄우는 건 좋아요. 갭 띄우는 건 좋은데 시가의 갭을 띄워놨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12,500원은 이건 지켜야 돼요. 지금 심리적으로 여기가 되게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깨지면 주가가 되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자꾸 위에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월요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거기서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연기금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죠. 네,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뭐 SK케미칼은 완전히 롤러코스터였죠. 제가 이제 37만원이 깨지면서, 장중에 37만원 깨지면서 이거는 왜 뭘 이렇게까지 빼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매도량을 보시면 외인들 매도가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CS증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좀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근데 CS증권이 그 좀 매도를 좀 오늘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 매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밀려나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SK케미칼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SK케미칼을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그냥 뭐 뭔가가 미운 것 같아요. 밉고 얄미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심이 좀 좋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뭐 하시는 것도 보면은 SK케미칼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CS 증권들 이렇게 좀 투자 매도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올려줄 때는 CS 증권 역할도 많았거든요. 근데 매도로 좀 다시 포지셔닝이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사실 이렇게 깨지는 거랑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늘 좀 많이 좀 패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네,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어쨌든 개인들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처음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저는 차라리 아스트라제네카랑 엮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왜냐면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로 많이 봐야 되는 데고요. 그 재무제표나 한번 보시면요, 영업발표, 실적발표 보시면 케미칼의 상당 부분의 그 영업이익은요 60% 이상은 코폴리에스터 쪽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그린바이오 쪽도 되게 실적이 괜찮고, 많은 그 회사들하고 또 제휴를 하면서 약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 마케팅이죠. 판매 마케팅 쪽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 사업이 괜찮아요. 그리고 코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요, 뭐 풍력발전소 날개도 만들고,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데 자동차 관련된 엔지니어링 그 플라스틱 소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용기 있죠? 어떤 용기 많이 쓰잖아요. 화장품 같은 거 지금 그쪽 산업들 이제 침체되어 있다가 거기가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용기 매출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다양한 부분들 그 있고, 지금 다만 이쪽이 그 안 좋았던 거는 PPS 사업본부가 좀 안 좋아요. 계속 적자죠. 적자고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먹는데, 그 PPS 사업본부가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 이제 그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면서 저쪽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자동차 쪽, 네, 자동차 관련된 그 부품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투자도 많고 좀 개발도 많아서 적자예요. 근데 수소차나 이런 쪽에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언제죠? 평창이었나요? 평창인가 거기 할 때도 친환경 수소차 거기 부품으로도 아마 사용이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어제 그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저기 있거든요. 그 뭐죠?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손붙잡고 배터리 대여섯 한다라는 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안에도 보시면요,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도 수소차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인프라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차 매출이 그 판매가 증가하면 PPS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수소차 차량에 대한 차량 부품 소재 그런 납품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좀 자회사 분리가 되더라도요, 일단 기존의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케미칼 내에서 뭐 영업이익 어느 정도 이번에 좀 내긴 했지만 돈을 쓰는 쪽이었어요. 약간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 증설하고 돈을 쓰는 쪽이었거든요. 네, 쓰는 쪽이었고, 영업 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뭐 기대 심리, 미래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인 SK케미칼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완전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폴리에스터 그리고 그린바이오 쪽을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으로는 물론 이제 연결회계라 좀 달리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그 회계 기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뭐 숫자 노름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건 기업에 대해서는 연계돼서 받을 수 있는 자산 가치예요, 그게요. 이게 숫자로만 그냥 뭐 지분이 이만큼이고 이거니까 장부상으로만 그게 아닙니다. 그 기업에 대한 자산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그 수익의 일부는 우리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지분율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요, 현재 상태에서도 지배구조를 갖고 있죠. 50% 더하기 1주보다 많잖아요.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예요. 그리고 주식 보면은 제가 그때 계산한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67%인가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요 3분의 2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주총회 특별 안건에서도 어쨌든 혼자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완전 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다 갖고 있는 자기 회사랑 똑같아요. 네. SK 그 바이오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상황이. SK 지주사는요, 다양한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많은 회사 거느리는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겠지만 크게 좌우하진 않아요. 근데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관계는,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이 케미칼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네, 연계 매출이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하더라도 지분이나 이런 걸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여전히 뭐 메리트가 있고, 그 바이오사이언스 분사하면서 구주 매각, 그러니까 구주 매출을 하잖아요. 자기 주도 내놓고 팔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돈도 그때 얼마였죠? 4천억, 5천억인가요? 손에 쥘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 매출까지 있는 상태인데, 그냥 단순히 뭐 나가니까 매출이 줄고 뭐 그렇게 보시면은 기업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2월달은 뭐 특별하게 여기서 발표나는 것도 없잖아요. 특별하게 없고 좀 답답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상장, 일단 중요한 거는요, 공모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모를 성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약이 뭐 몇 대 몇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공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지지부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종목에 대한 거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잖아요. 지수만 봐도요, 우리나라 그 증시만 봐도요, 증권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똑같잖아요. 강세론자가 있으면 약세론자가 있잖아요. 왜냐면 강세론자들은 증시 아직 더 갈 수 있다,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니 모멘텀 충분하다, 강세다, 더 이상 갈 수 있다, 근데 그 이상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강세론자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의 어떤 분석한 판단하에서 가는 거예요. 감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거거든요. 분석 결과로 판단한 거고, 약세론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해봤는데 증시가 지금 버블이다, 다시 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환경에서 좀 영향을, 어떤
뭐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코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예요. 옥수수 소재로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친환경 그 테마는요, 근 몇 년 내에 되게 크게 자리 잡을 거고, 그러면은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ESG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를 신용평가사들도 이제 그걸 보겠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책임 문제들 이런 걸 갖다가 기업 운영,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윤리 문제나 사회적인 책임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고 반영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더욱 그 중심이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이런 코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되게 주요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더군다나 전기차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다 보면요, 친환경 소재도 전기차 자체가 또 친환경이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재도 많이 쓸 거예요. 맨날 떠드는 게 전기차 하는 게 내연기관의 그런 탄소 배출, 그걸 갖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소재가 전부 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쓴다 그러고 해보면요, 그럼 결국 얘기 나올 거잖아요. 말로만 친환경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나 이런 것도 결국 친환경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소재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SK케미칼입니다. 코폴리에스터 쪽. 네. 그 PPS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는 데인데, PPS 본부 쪽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산업용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뭐 이렇게 산업, 그 다음에 공업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특수 그 플라스틱이에요.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 그다음에 내열성 좋고 이런 변형 잘 안 되고 이런 특수 플라스틱이거든요. 쓰이는 공간 그 용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타겟 자체도 왜 적자를 내면서 그 본부를 운영을 하고 지금 자꾸 그러고 있겠어요. 그건요, 미래에 오는 환경에서 이 지금 자동차용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친환경 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소재들 써야 되잖아요. 부품들 써야 되잖아요. 기존에 화학공업, 그러니까 화공으로 했던 그런 쪽에서는 화학공업으로 했던 데에서 나오는 그 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점점 안 쓰고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고요. 단순한 석유화학 제품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종목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다른 쪽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전환이 안 되고 이쪽은 이제 하게 되면요, 결국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단순히 SK 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에서 자회사 떨어져 나간다, 이 회사는 이제 뭐 매출도 그렇고 다 떨어져 나간다, 그게 나오면요, 증권사들도 그렇고요, 악성 레포트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 기업 방문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상 주가 상승하고 높이고 있죠. 여러 가지 부분 또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하시고 기업도 보시면 좀 더 이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종목 이런 설명드릴 때 시장 상황이나 뭐 시황, 그 다양한 이런 부분들 기업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구독자들만 막 늘리고 조회수만 늘리고 이러려면요, 테마 종목들 몇 개 갖다 놓고, 자 내일 오릅니다, 얼마 목표 몇 %, 자 손절라인 이거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안 되면요,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하면 돼요. 그러다가 종목이 또 언제 또 가겠죠, 또 테마 걸려서. 그러면 자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됩니다. 네, 테마 종목도 잡아놓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하면 큰 손실이 나고요. 그리고 그게 그 매매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이 쌓여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하고 외인들하고 싸울 만큼 아직 실력이 돼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주도의 어떤 장세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단기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오래 걸리겠죠.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실력 좋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정말 건전한 그런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기가 아니라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고, 그럼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건전하게 이제 매매를 하고 이게 늘어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입김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종목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더 늘어나길 원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뭐 35만원까지 좀 확인하고 올라왔어요. 35만 1천원까지 저가가 내려갔다 오고 뭐 위아래 폭이 이게 지금 25,500원 여기랑 거 24,500원 폭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고점하고 이제 고점은 37만 6,500원이었으니까 25,500원이네요. 25,500원 정도의 폭이죠. 가격 폭이 고점과 저점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어요. 근데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전약 후강으로 갔죠. 오전에 이제 외인 매도가 나오면서 기간 매도까지 나오면서 빠졌다가 오후에 쭉 올라가면서 지수처럼 양봉을 그리고 딱 올라간 그런 종목이에요. 지수하고 오늘 커플링 돼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상황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 하강 곡선을 옆으로 꺾어준 것도 되게 좋았고 꼬랑지를 길게 만들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도 괜찮았고 왜 저기에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하단 여기 저번에 있었던 이 하단 지지 라인, 네, 요 저항대를 갖다가 이제 통과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전에 이제 이쪽 구간이었죠. 이렇게 움직였던. 네. 자, 요 쪽을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60선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60선 보시면은 지금 39만 8,250 39만 8천원이네요. 아직은 좀 갭이 좀 있네요. 있긴 한데 요 아래 요 박스 위로는 올리면서 이제 월요일에 한번 60선을 공략해보는 시도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략을 하면은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밀리는 모습 나오면 사실 좋진 않거든요.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빠지면은 여기 35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터치하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한 방에 그냥 터치하고 올라왔으니까 네, 이제는 그냥 여기서 반등을 한번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 자리도 그렇고 시그널도 뭐 그렇고요.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월요일날 외인 매수가 순매수로 좀 들어와주고 기간 매도가 많지 않고 그런 상태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갭을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갭이라기보다 여기 살짝 갭을 해서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단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이 조금 매도물이 많이 안 나오면 좀 좋은 모습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SK케미칼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 이뻐하세요. 이 종목을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투심이 조금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여러가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48분 정도 됐네요. 제발 이거는 목소리가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번 주 되게 이렇게 다사다난했는데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머리도 식히시고 주식 잊고 이렇게 좀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심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식은 결국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주말에는 뭐 계좌 보셔봐야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식 공부하실 거 있으시면 좀 공부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얼마다 이거 보셔봐야 본인 실력이 안 되거든요. 어디서 의견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판단하실 만큼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위냐 아래냐잖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그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 분석을 하는데 어느 게 정답은 없어요. 주식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해요. 다만 이렇게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오늘 이 정도 사면은 대충 몇 퍼센트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듣고 하시다 보면요, 그게 안 맞는 경우 생기면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듣고 꼭 제 설명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뭐 전문가 설명 들으시면서
복합적으로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또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